새벽 재개발 지역 낡은 여관 앞 17살 민우는 쓰러진 노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네. 다시 거기로 가면 나는 살아서 죽는다. 그날 밤 민우는 노인을 숨겨주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요양원에 끌려간 강도현 회장과 혼자 남은 17살 소년 민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우는 17입니다. 보호시설 퇴소까지 이제 딱 2달 남았죠.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가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이니까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새벽 4시 민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신문 배달을 해야 하니까요. 추운 겨울 새벽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민우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까지 시설에 있었다는 건 나가면 정말 혼자라는 뜻이죠. 찾아올 부모도 없고 기댈 친척도 없습니다. 그저 18살이 되었으니 독립하라는 통보만 받을 뿐입니다. 민우가 시설에 들어온 건 5살 때였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엄마 얼굴도 아빠 목소리도 희미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손을 놓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따뜻하던 손이 사라지고 차갑고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이죠. 그 후로 민우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학교에 갑니다. 수업 시간엔 졸음과 싸워야 하죠. 선생님들은 민우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도와주진 않습니다. 동정은 받아도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죠.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알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지만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다리가 욱신거립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45,000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퇴소 후 1~2달 버틸 돈이죠. 시설로 돌아가면 자정이 넘습니다. 잠은 4시간 남짓. 부족하지만 익숙합니다. 민우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꿈꾸기보단 오늘을 견디는데 집중하면서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닫고 자전거를 타고 시설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재개발 지역을 지나는 골목길입니다. 낡은 여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죠. 대부분 폐업했고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 뿐입니다. 깨진 유리창, 벗겨진 간판, 쌓인 먼지. 이 동네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는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여관 앞 계단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쓰러진 사람은 대부분 술 취한 노숙자니까요. 관여했다간 귀찮은 일만 생기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우는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갔죠. 쓰러진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80줄은 되어 보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갈한 구두, 고급스러운 코트. 구두는 광이 나고 코트는 캐시미어 소재로 보였습니다. 노숙자 같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부유한 집안 어르신 같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노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죠. 노인이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그 손길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거기로 가면 나는 살아서 죽는다. 민우는 노인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름과 번호가 적힌 식별 팔찌였죠. 민우는 대충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치매 노인이구나. 길을 잃고 헤매다 쓰러진 거겠지. 정상적이라면 요양원에 연락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살아서 죽는다는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진심이었죠.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을 도와야 할까?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여기 계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시죠. 민우는 노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죠. 민우는 노인을 천천히 여관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관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1층 구석방은 아직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가끔 비를 피하러 들어가던 방이었죠. 낡은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 난방은 되지 않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편의점에서 가져온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살아서 죽는 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민우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설로 향하면서도 자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치매일까? 눈빛이 너무 또렷했는데 살아서 죽는다는 말은 뭘까?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도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 자신도 곧 거리로 내몰릴 사람이니까요. 갈 곳 없는 사람의 눈빛은 민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절망과 두려움을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새벽 배달을 마치고 곧장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빼먹기로 했죠. 어차피 출석 일수는 채웠으니까요. 그것보다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인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등은 꼿꼿했고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어젯밤 쓰러져 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민우가 편의점 도시락과 물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죠. 그리고 천천히 도시락을 열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모습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정갈했고 소리를 내지 않았죠. 민우는 노인을 관찰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고 눈빛이 흐릿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민우를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민우요. 김민우입니다. 나는 강도연이네. 올해 81지. 강도연.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할 텐데 말이죠. 민우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에선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긴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네.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없네. 있었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끼리의 침묵이었죠.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요양원에 연락하면 끝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편의점 알바를 쉬었습니다. 강도연을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대신 여간방에 남아 노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민우는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강도연은 처음엔 무심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태성그룹 회장이 건강 악화로 장남에게 경영권을 전면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나오고 이어서 회장 사진이 떴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옆에 앉은 강도연의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나이 든 모습과 젊은 모습의 차이만 있을 뿐 윤곽과 눈매가 같았습니다. 강도연이 리모컨을 낚아채듯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강도연이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식들 손에서 죽었네. 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도연은 여기 살아있는데요. 강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였네. 자식들이 날 요양원에 넣었어. 치매라고 했지. 의사도 데려왔고 서류도 만들었고 내 도장도 찍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멀쩡하신데요. 그게 중요한가? 서류엔 치매 환자라고 적혀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믿어주겠나? 80 넘은 노인이 치매 아니라고 우겨봤자 말이지. 민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가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강도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강제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보호자 동일안에 3명의 서명이 있었죠. 장남 강준혁, 차남 강준성, 딸 강민희. 모두 강도연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의사 소견서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 자타의 위험, 입원 치료 필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전 재산을 장남이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서류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인 감금이었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강도연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네. 서류상으론 내가 치매 환자니까. 경찰도 법원도 모두 서류를 믿지. 80 노인의 말보다는 말이야. 그럼 탈출하신 건 마지막 기회였네. 요양원 경비가 실수로 문을 열어뒀거든. 난 그 틈을 타서 도망쳤어.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냥 뛰었지.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여관 앞에서 쓰러진 이유를요. 강도연은 한계까지 걸었던 겁니다. 갈 곳도 없이 그저 도망치기 위해서요. 할아버지 자식들은 왜 그런 걸까요? 강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겠지.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말이야.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상엔 이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구나.
자식이 부모를 감금하고 재산을 빼앗는다니. 강도연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네. 괜한 짐을 지웠어. 넌 그냥 가거라. 난 알아서 할 테니. 하지만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죠. 이 노인과 관계를 끊고 조용히 자기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버림받은 아이였으니까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강도연도 똑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감옥 같은 요양원에 갇혔던 사람이었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곧 쫓겨나요. 갈 데 없는 건 비슷하네요. 강도연이 민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둘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자와 조력자, 아니 갈 곳 없는 두 사람의 동거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강도연은 여관방에서 함께 지냈죠. 민우는 낮엔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강도연은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주였던 이야기, 30년 동안 회사를 키워온 이야기, 그리고 1년 전 모든 걸 빼앗긴 이야기를요. 어느 날 저녁 강도연이 본격적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네. 민우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5월이었어. 장남 준혁이가 날 찾아왔지.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고 싶다고 했어. 나도 나이가 있으니 은퇴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네. 그래서 순순히 넘겨주려 했어. 그럼 왜? 문제는 재산이었네. 회사 지분만이 아니라 개인 재산까지 전부 달라고 하더군. 당장 말이야. 난 거절했어. 아직 내가 쓸 돈도 있고 기부할 곳도 정해뒀거든.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였네. 애들이 의사를 데려오기 시작했어. 정기 검진이라고 했지. 근데 그 의사가 이상했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밥은 먹었는지. 민우는 알아챘습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질문들이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애들이 서류를 들고 왔어. 치매 판정을 받았으니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 난 항의했어. 난 멀쩡하다고, 치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용없었네. 서류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알츠하이머, 중증 치매, 자타의 위험. 전부 거짓이었지. 하지만 의사 도장이 찍혀 있으니 누가 의심하겠나. 민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였죠. 강도연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건 작년 7월이었네. 처음엔 참았어.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날 데려가겠지 싶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됐지. 애들은 날 꺼낼 생각이 없다는 걸. 요양원은 어땠어요? 감옥이었네.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열리지 않고 간호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치매 환자 취급이었지. 약도 먹였어. 진짜 치매 약을. 먹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강도연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네. 그러다 들었어. 재산 이전이 거의 끝났다고. 이제 곧 다 넘어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지. 재산 이전이 끝나면 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마 중환자실로 옮겨질 거야.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영영 밖으로 못 나오겠지. 그렇게 살아서 죽는 거야. 민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도연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도망쳤어요? 경비가 실수로 문을 열어둔 날이 있었네. 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걸었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민우는 이해했습니다. 여관 앞에서 쓰러진 이유를요. 강도연은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걸었던 겁니다. 탈출 자체가 목적이었죠.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구조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감시하는지, 출입은 어떻게 통제하는지, 탈출이 그렇게 어려웠다면 보안이 철저했을 겁니다. 요양원은 어떻게 생겼어요? 왜 묻나? 그냥 궁금해서요. 강도연은 민우를 빤히 보다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4층 건물이네. 1층은 접수실과 상담실, 2층부터 4층까지가 병실이야. 각 층마다 간호사 2명씩 있고 밤엔 경비가 순찰을 돌지. 출입문은 전자카드키로 열리고 창문엔 잠금 장치가 있어. 민우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전한 감금 시설이었죠. 경비 순찰 시간은 2시간마다 밤 10시, 자정, 새벽 2시, 4시. 카메라는요? 복도마다 있네. 하지만 화장실과 병실 안은 없어. 민우는 계산했습니다. 탈출 가능한 시간대, 감시의 빈틈, 경비의 동선. 이건 우발적인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은 1년 동안 시스템을 관찰하고 기회를 기다렸던 겁니다. 할아버지, 이건 계획이었네요. 강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은 충분한 시간이었지. 관찰하고 기억하고 준비할. 민우는 강도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80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기업인이었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경찰에 가지 않으셨어요? 증거도 있잖아요. 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법적으론 난 치매 환자야. 의사 진단서도 있고 자식들 동의서도 있지. 경찰은 날 다시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강도연이 민우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회장실에 금고가 있네.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 거기 진짜 증거가 있어. 녹취록, 계좌 내역, 자식들의 계획서. 그걸 꺼내면 이길 수 있어.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강도연의 탈출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회장실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문제지. 강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남이 지금 회장실을 장악했어. 들어갈 방법이 없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80 노인과 17 소년이 대기업 회장실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함께 싸우고 싶었습니다. 강도연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도망치지 않지?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건데.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곧 쫓겨날 거고 갈 데도 없고 혼자라는 것도 똑같죠. 강도연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와 조력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동료가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금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장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야. 벽면에 붙어 있지. 비밀번호는 8자리. 나만 알아. 민우가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식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 의사와 주고받은 돈거래 내역, 재산 이전 계획서. 전부 범죄 증거야.
그걸 꺼내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왜 미리 꺼내지 않으셨어요? 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네.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간 날 금고를 열 시간도 없었어. 그 후론 회장실에 갈 수가 없었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갇힌 사람이 회사에 갈 리 없었죠. 지금은 장남이 회장실을 차지했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 내가 직접 가면 바로 잡힐 거야.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누가 가야 할까요? 강도연은 불가능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아볼 테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갈게요. 강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보았습니다. 자네가 17아이가 무슨 수로? 방법이 있어요. 민우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로 돌아가는 척하면서 시설장 휴대폰을 빌릴 겁니다. 그리고 태성그룹 비서실에 전화를 걸 거죠. 회장님이 살아계신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위험해. 자네까지 휘말릴 필요 없네. 이미 휘말렸어요. 그리고 전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강도연은 한참 동안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민우는 그날 오후 보호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만이었죠. 시설장은 민우를 나무랐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아는 분 병문안 다녀왔어요. 시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2달 후면 나갈 아이니까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우는 시설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시설장은 자리를 비웠고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태성그룹 비서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강도연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요양원에 강제로 갇혀 계셨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민우는 여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설장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민우는 다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연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이라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비서실이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장남에게 보고한 걸까요? 셋째 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민우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차들이었죠. 민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6명쯤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우를 막아섰습니다. 넌 누구냐?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이 건물은 폐업했어. 민우는 밀려나며 방 안을 보려 했습니다. 강도연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주변을 양복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두 걱정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시죠. 강도연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난 돌아가지 않네. 회장님은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그 소견서가 조작이라는 걸 난 알아. 남자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강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할아버지가 싫다잖아요. 한 남자가 민우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강도연이 끌려가며 민우를 보았습니다. 눈빛엔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까지 가지 마라. 넌 다칠 수 있어.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강도연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도를, 계단을, 그리고 건물 밖으로 검은 차에 태워지는 모습까지. 차들이 떠났습니다. 여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 텅 빈 건물에 무릎에서 흐르는 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른의 보호가 사라지는 공포를, 강도연이라는 동반자가 사라진 공허함을,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을.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비서실이 배신한 겁니다. 장남에게 보고했고 장남이 사람들을 보낸 거죠. 강도연은 다시 요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강도연의 말대로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순 없어.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피를 닦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싸우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강도연이 끌려간 다음 날 민우는 요양원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4층짜리 흰색 건물이었죠. 깔끔해 보였지만 민우 눈엔 감옥으로만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정문엔 경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강도연을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물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다시 갇혀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보호시설로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시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민우는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시설장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시설장은 차갑게 민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민우,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태성그룹에서 연락 왔어. 우리 시설 아이가 회장 납치에 연루됐다고.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납치라니요? 강도연을 도운 게 납치가 된 겁니까? 전 그냥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도와? 치매 노인을 요양원에서 빼돌린 게 도운 거야? 넌 유괴범이 될 뻔했어. 시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노인은 치매 환자야. 의사 진단서도 있고 가족 동의도 있어. 내가 무슨 권리로 끼어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멀쩡하셨어요. 치매가 아니에요. 닥쳐. 시설장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 넌 미성년자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 자격도 없어.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밖 출입 금지야. 신문 배달도 그만두고 편의점 알바도 끊어. 퇴소 때까지 여기 있어.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번 돈으로. 번 돈? 그 돈으로 뭐 했어? 남의 집 노인 숨겨주고 놀았잖아. 이제 그만해. 너한텐 내 인생이나 걱정할 시간이 필요해.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설장 말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민우는 곧 퇴소할 사람이었고 앞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의 일에 휘말릴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연을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강도연을 도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민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강도연이 여관에서 건네준 열쇠였죠. 끌려가던 날 강도연이 몰래 민우 손에 쥐어준 거였습니다. 민우는 열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열쇠였습니다.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강도연은 왜 이걸 건넨 걸까요? 생각해보니 강도연은 끌려가면서도 민우에게 뭔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이 열쇠가 단서일까요? 민우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강도연이 한 말들을요. 회장실 금고, 증거, 녹취록, 계좌네요. 그런데 강도연은 다른 것도 언급했습니다. 옛 회계 창고. 민우는 번쩍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이 지나가듯 한 말이었습니다. 회사 창고에 옛날 서류들이 보관돼 있다고. 혹시 이 열쇠가 그 창고 열쇠일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태성그룹 본사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시설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신문 배달도 못하고 알바도 못했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그 시간 동안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요. 시설장은 민우를 가뒀습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하자마자요. 강도연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어지자 요양원에 가뒀죠.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은 다 똑같다는 걸요. 필요 없어지면 가둡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민우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민우가 필요 없어지자 버렸습니다. 시설에 맡기고 사라졌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민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설을 나가기로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민우는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빠져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배수관을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민우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죠.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기댈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손 안의 열쇠가 뜨거웠습니다. 이 열쇠가 희망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죠. 민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를 향해서요. 밤거리는 춥고 어두웠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증거를 찾아낼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해낼게요. 민우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17소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태성그룹 본사는 도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하지만 민우가 찾은 곳은 본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말했던 옛 회계 창고였습니다. 본사를 신축하기 전 회사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죠.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민우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민우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강도연이 준 열쇠가 이 창고 열쇠였던 겁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창고 안엔 철제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회계장부, 계약서, 급여 명세서, 수십 년 전 서류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뒤 민우는 특별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깨끗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 자문 계약. 파일을 펼쳤습니다. 의사와 강준혁 사이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도연을 치매 환자로 진단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조작이었습니다. 의사가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한 겁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준혁과 동생들의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넣으면 재산 이전이 쉬워질 거야.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의사는 이미 섭외했어. 돈만 주면 돼. 민우는 치를 떨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감금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엔 재산 이전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강도연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이 나눠 가지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파일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죠. 그때 민우는 다른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상자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제 금융시기 인사 기록. 민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니 2000년대 초반 경제 위기 때 자료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민우는 특별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정리해고 불가 직원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명단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0여 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강도연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들입니다. 해고하지 마십시오. 제 월급을 줄이더라도 지켜주십시오.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제 위기 때 강도연은 직원들을 지켰던 겁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요. 명단 아래엔 인사팀 보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에 따라 명단 내 직원들은 전원 유지. 회장 보수 30% 삭감으로 대체.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강도연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돈만 아는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자식들이 배신한 겁니다. 돈 때문에. 민우는 명단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철수. 직책은 경비원.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도연이 도와준 사람들이라면 강도연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우는 휴대폰으로 명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창고를 나와 본사 경비실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경비실엔 한 명만 있었습니다. 젊은 경비원이었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철수 경비원님 아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배님이요?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어디 계신지 아세요? 회사 근처 빌라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삼거리 쪽. 민우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삼거리로 향했습니다.
몇 곳을 수소문한 끝에 박철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 강도연 회장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님을? 무슨 일인데? 회장님이 살아계세요. 박철수는 민우를 빤히 보다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민우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강도연이 요양원에 갇혔던 일, 탈출했던 일, 다시 끌려간 일,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을요. 박철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박철수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경제 위기 때 회장님이 우릴 거리로 안 내몰았어요. 다른 회사들은 다 잘랐는데 회장님만 우릴 지켜주셨죠. 저도 명단을 봤어요. 창고에서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 아이가 셋이었어요. 해고됐으면 가족이 다 굶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절 살려주신 거예요.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혼자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걸요. 강도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죠.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회장님을 구해야죠. 민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생긴 겁니다. 박철수는 명단 속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우와 함께였죠. 경제 위기 때 강도연이 지켜준 직원들이었습니다. 28명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회장님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민우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창고에서 찾은 파일들을요. 의료 조작 계약서, 녹취록, 재산 이전 계획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정기 이사회입니다. 장남이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승계받는 날이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날 회장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비 근무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회사에 있으니까요. 이틀 후 박철수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입니다. 회장실엔 9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경비는요? 새 경비들이 배치됩니다. 장남이 믿는 사람들이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비상계단은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민우가 결심했습니다.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 민우와 박철수는 태성그룹 본사 뒤편에 섰습니다. 비상계단 입구였죠. 오전 8시 아직 회사는 붐비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명단 속 옛 직원 한 명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도 함께였습니다. 30층까지 600계단.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강도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층쯤 왔을 때 박철수가 헉헉거렸습니다. 잠깐, 쉬자. 괜찮으세요? 나이라서. 민우는 박철수를 부축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올랐습니다. 30층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민우는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이사들, 비서들, 직원들 모두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죠. 민우와 박철수는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때 박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 들어가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회장님을 위해서라면요. 박철수가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비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김대리. 오랜만이네. 경비가 박철수를 알아봤습니다. 박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옛날 생각나서 들렀지. 퇴직하고 처음이네. 경비들이 박철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으로 돌아 회장실 옆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탕비실에서 회장실로 연결된 문이 있었습니다. 직원 출입용 문이었죠. 민우는 문을 열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소파, 회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민우는 강도연이 말한 걸 기억했습니다.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고.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들을 치웠습니다. 뒤쪽 패널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패널을 밀었습니다. 철컥. 패널이 열렸습니다. 안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키패드가 달린 금고였죠. 비밀번호는 8자리.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강도연이 말해준 번호였습니다. 1953125. B. 잘못된 번호였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번호를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강도연이 잘못 말한 걸까요? 다시 생각했습니다. 강도연이 말했던 순간들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953125. 1953년 1월 20일. 강도연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명단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위기 시기. 1997년 2월. 숫자를 다시 눌렀습니다. 1997125.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들이었죠. 민우는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장남 강준혁이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민우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누구냐? 민우는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강도연 회장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경비, 당장 저 애를 끌어내. 경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우를 붙잡으려 했죠.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강도연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강도연을 보았습니다. 죽었다고, 아니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고 알았던 회장이었습니다.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 가두고 재산만 계산한 자식들아. 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다. 의사 매수 계약서, 너희들의 녹취록, 재산 이전 계획서, 모두 여기 있어. 민우가 파일들을 이사진에게 건넸습니다. 이사들은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들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범죄잖아. 회장님을 강제로 감금했다고? 강준혁이 변명했습니다. 아버진 치매셔서. 강도연이 끊었습니다. 치매는 내가 조작한 거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가둔 거지. 회장실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도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미리 연락한 거였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의 폭로가 생중계되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날 살아있는 채로 죽였습니다. 요양원이란 감옥에 가뒀죠. 이제 진실을 밝힙니다. 장남은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준혁과 동생들은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감금,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미수였습니다. 돈을 받은 의사도 함께 조사받았죠. 요양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가 적법했는지, 환자 인권을 지켰는지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감금, 치매 조작해 재산 빼앗아.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1년간 요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도연 곁을 지켰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요.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강도연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네. 민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80이야. 회사를 경영할 나이가 아니지. 그리고 더 이상 욕심내고 싶지 않아. 그럼 회사는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어. 회사는 잘 굴러갈 거네. 재산은요? 강도연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기부하기로 했어. 노년인권재단을 만들 거야. 나 같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훌륭한 결정이에요. 강도연이 민우를 보았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없었으면 난 요양원에서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민우가 웃었습니다. 싸우는 법이요. 포기하지 않는 법.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준혁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동생들도 비슷한 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강도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증오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도연이 민우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호시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요. 자네와 함께 살고 싶네. 가족처럼.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민우였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였죠.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원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애를요? 자네는 날 구해줬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줬지. 그런 자네와 함께 살고 싶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법원은 강도연을 민우의 후견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보호시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강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였죠. 민우와 함께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이사 전날 밤 둘은 마지막으로 여관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곳이었죠. 여관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에겐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방에 앉아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재산 다 기부하고 회사도 내려놓고. 강도연이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저도요. 처음으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강도연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비슷했어. 버림받고 갇히고 혼자였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우린 함께니까. 민우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 안 다닐 거야. 이젠 도망 말고 같이 살아야지. 민우가 웃었습니다. 같이 살아요. 다음 날 아침 둘은 여관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났고 이곳에서 동반자가 되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민우와 강도연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새 집을 향해서요.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쫓겨날 아이가 아니었죠.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강도연도 더 이상 감금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회장이 아니었죠. 이제 자유가 있었습니다. 손자 같은 민우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민우가 강도연을 요양원에서 구했고 강도연이 민우를 외로움에서 구했죠. 이제 둘은 함께 걸어갈 겁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갈 곳 없던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갈 곳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우와 강도연 회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꼈을 때 손 내밀어준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나요? 세대를 넘어 혈연을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준 그런 인연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